자, 재헌국회 활동입니다. 재헌국회는 우리 앞에 본 것처럼 50총선거 결과 탄생하게 됩니다. 50총선거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한반도 남쪽 이남에서만 실시됐던 선거였었죠. 이것 때문에 1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임기 2년의 국회의원들이 뽑혔습니다. 1대 국회라고도 하고 재헌국회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이들의 주 역할이 헌법 제정이었기 때문에 임기도 2년인 이유가 헌법 제정 등 급한 것만 처리하라고 2년밖에 안 줬죠. 보통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 때문에 2명을 뽑지 못하고 198명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 재헌국회였습니다. 주요 활동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제정이었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했다 해서 재헌. 그래서 48년 7월 17일 날 발표를 했고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생님 때는 좀 빨간 날로 학교 안 가고 쉬었는데 여러분 때는 빨간 날이 아니죠. 좀 불쌍합니다. 그래서 재헌절이 여기서 유래해왔다. 그리고 친일파 처벌하는 법, 그리고 토지개혁, 귀속제사 처리법, 그 당시 때 해방 직후에 해야 될 것들을 이 재헌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주 내용 우리 앞에 봤지만 다시 보면은 일단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망한 나라가 대한 제국이었었죠. 그래서 황제가 다스린 나라에서 백성 민자죠. 백성이 다스린 나라. 그래서 백성이 다스리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Republic of Korea라고 부르죠. 리퍼블릭이 공화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딱 명시해놨습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인데 1919년부터 48년 7월 17일까지 30년 정도 걸렸거든요. 30년을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하겠다고 하고 간선제라고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간선제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이런 국회의원들이 뽑아준 것을 간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승영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승만은 누가 뽑아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뽑아준 거예요. 간선제에 의해서 이때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재헌헌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급했던 법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에요. 민족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한마디로 친일파 처벌법입니다. 요구가 강했어. 저 새끼 친일 활동했는데 나라가 바뀌었으니 해방됐으니 족쳐야지. 그래서 친일파들을 겁먹고 다 도망가죠. 근데 친일파들을 다짜고짜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살인행위거든.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효력에 의해서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반민족 행위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조성합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국회의원들 위주로 반민특위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더 유명하죠. 반민특위를 국회의원들이 구성을 해서 친일파들을 반민특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잡아들였어요. 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박흥식은 그 당시 때 화신백화점이라고 한국인이 만든 유일한 백화점이었는데 거기 사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이 전쟁 치를 때 비행기도 헌납하고 군수문자 헌납하면서 전쟁을 독려했던 친일활동 했었고, 최남선과 이광수는 그 당시 때 우리 청년들의 영웅이었어. 지식인들이었었고, 특히 최남선은 우리 3.1운동 독립선언서 있죠? 그거 작성한 사람이야. 이광수도 28 독립선언서 작성한 사람이고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독립신문도 가능할 정도로 똘똘했고 잘생겼던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근데 이 둘이 나중에 적극적인 친일을 하고 오히려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일제협력하고 일제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독려했던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나중에 잡아서 물어봤지. 니들 왜 깝쳤니? 그랬더니 일본이 망할 줄 몰랐대. 그래서 요런 애들 잡아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승만이 방해해요. 비협조적이야. 반공을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면 빨강이들이 깝칩니다 해가지고 이승만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일제강점기 때 일했던 상당수가 친일파들이잖아. 걔네들 싹 다 잡아들이면 막 생긴 대한민국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목적으로 이승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방해도 해요.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프락치는 간첩 이란 뜻이에요. 국회의원 중에서 간첩,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공산당과 내통, 소통했다는 혐의로 한마디로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친일 경찰들이 반격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덕술이에요. 친일 경찰로 유명한 노덕술이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막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이고 악질 친일파 매국노 쓰레기예요.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우리 김원봉, 의열단 만든 김원봉이 해방된 조국에 들어왔더니 노독술이 끌고 가서 고문을 해대죠. 고문을 해서 김원봉이 몇 날 며칠 울면서 내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도 고문을 안 당했는데 같은 동포인 노독술, 그것도 친일파한테 고문을 당했다고 꺼이꺼이 울었다는 일화도 있죠. 그래서 노독술을 끌고 갔더니 노독술 부하들 있죠. 부하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을 해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도 반대하고 소극적이고 국회에 간첩이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친일파들이 반격을 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반민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친일파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처벌 기한을 단축을 해요. 처벌 기한을 들어봤죠? 공소시효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법에 효력이 있는 기한을 공소시효라 그러는데 이것을 줄이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범위도 축소하고 기한도 줄여서 결과론적으로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민특위 위원들의 기념사진이에요. 그리고 유형이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이 법에 근거해서 친일파들을 잡아들였죠. 그리고 여기 광주 지역인데 이렇게 어떤 함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애가 친일파인지 누가 친일행인지를 밀고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게 이렇게 함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하지만 다 풀려나. 여기 봐봐. 이승만이 담화문을 발표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야, 기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야, 친일한 행위 분명해. 하지만 이왕 친일한 거 뭘 들춰내서 지저분하게 시끄럽게 놔둬 덮어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좀 이상한 게 이승만은 평생을 독립운동한 사람인데 오히려 친일파를 옹호를 해줍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승만은 약간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안정과 체제 안정을 위해서 친일파 처벌하는 것을 묵인해줬던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 반민특위 기습 공격해요. 그래서 정철용이라고 해가지고 반민특위 위원이었었나 봐. 근데 여기 보면 뭐 마구 때리고 발로 차고 엎어지고 신분증과 권총 빼앗고 그리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그래서 반민특위를 습격했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증언도 남아있을 정도로 요 피해 사람들 아직도 살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의한 친일파 처벌은 실패했다. 안타깝습니다. 프랑스가 비교돼요. 프랑스도 이제 독일이 점령했을 때 친독파가 있었거든. 걔네들 싹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거든. 심지어 지금도 100살이 넘어도 그 법이 효력이 있어서 아직도 잡아다가 처벌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의 친일파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수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왜?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또 다른 과제가 농지개혁이었어요. 농사지는 땅을 개혁을 한 건데 요거는 북한에 뭐랑 비교되냐면 토지개혁과 비교됩니다. 북한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이상의 땅을 제외하고는 빼앗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땅을 빼앗고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줬거든. 무야. 그냥 공짜로 빼앗고 공짜로 나눠줬어. 근데 우리는 농지개혁을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개혁 요구가 강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차피 일제가 지배를 하고 일제강점기 때 지주들, 여러분 요 관계를 알아야 돼요. 땅 많은 사람을 지주라 부르죠. 근데 땅이 없는 사람은 소작인이라 부르죠. 그래서 지주는 땅 많은 사람, 땅이 없는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소작인은 굶어 죽을 순 없잖아.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야 돼. 그럼 대가로 소작료를 줘야 되죠. 그래서 지주 소작제라고 해서 지주랑 소작인의 관계가 조선시대 때부터 자리 잡고 쭉 이어져 오거든. 일제강점기 때도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나라가 바뀌었잖아. 해방됐잖아. 그래서 토지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해집니다. 토지개혁이 쉽게 표현해서 농민들이 땅 달라는 거야. 그래서 법을 마련합니다. 농지개혁법이라고 해서 46년도에. 그래서 제대로 된 시행은 1950년에 시행이 되는데 6.25 직전에 시행이 돼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6.25 직전에 이거 안 했으면 우리나라
김일성한테 먹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예요. 박갈 경자 놈자자. 박가는 놈들이 땅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농사짓는 농민들의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경자 유전이고, 요거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 농지개혁법이에요. 눈치가 좀 보이지. 북한은 토지개혁을 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공짜로 줬잖아. 근데 남쪽에서는 소식이 없어. 야, 북한은 김일성이 땅 공짜로 준다는데 남쪽은 뭐야? 이승만 이 새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보다 약간 늦었어요. 49년. 하지만 한기 어디야? 그래서 땅을 줍니다, 실제로. 근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주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땅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주한테 일정 땅을 인정해 줍니다. 야, 지주, 너 3정보까지는 그냥 가져. 이 정보라는 것이 인포메이션, 그 정보가 아니고 땅을 측량하는 기준인데, 요게 대략 지금으로 치면 한 3,000평 된다고 해요. 3,000평. 그럼 3정보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9,000평 되겠네. 9,000평. 9,000평. 여러분 아파트 많이 살 텐데 보통 아파트 한 채가 30평 내외 하잖아. 평범한 아파트가. 9,000평이면 꽤 많은 땅이긴 하죠. 그래서 3정보까지는 이 지주한테, 야, 너 여기까지는 3정보 가져. 근데 요 나머지 땅 있지? 요거는 국가가 사드릴게. 그래서 국가가 유상으로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 소장인들 있죠. 요 땅을 국가가 사들여서 요 땅을 소장인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분배를 해요. 북한과 좀 차이가 있죠. 북한은 공짜로 빼앗아서 공짜로 나눠주는데, 남쪽은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팝니다. 그러면 지주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증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소장인들한테도 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주들한테는 지가 증권을 줘서 토지를 사들였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는 5년 동안 수확량의 30%씩 걷어들임으로써 파는 거죠. 그래서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근데 지가증권이 뭐냐고 물어본 친구가 있는데, 이건 빚이에요, 빚. 국가가 지가증권을 줬잖아요. 나중에 이 지주가 지가증권을 가지고 국가에 찾아오면은 약속된 날짜에 돈으로 주게 돼 있는 거야. 당장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야, 지가증권 먼저 줄게. 나중에 나라가 돈이 많아지면 지가증권 내면 우리가 돈으로 환불해 줄게.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게 지가증권이거든요. 6.25 전쟁 겪으면서 지가증권이 똥값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 입장에서는 졸라 억울하겠지.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물가가 뛰면서 이게 똥값이 되면서 지주들은 똥 밟은 거예요. 졸라 불쌍해. 이게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농민들한테 30%씩 5년이니까 1.5배가 되겠죠. 그리고 지주들은 3정보 초과한 농지만, 그 3정보까지는 인정해 준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선생님 할머니가 땅이 있었거든. 옛날에 우리 할머니. 그 땅 생각해 보니까 이 농지 개혁으로 받은 땅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토지, 농지만 대상이었어. 그러니까 눈치 빠른 일부 지주들은 농지를 사전에 매각을 한 거야. 농지에다가 나무 꽂아놓고 과수원이에요, 농지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치는 거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이런 허점이 있었고, 또 일부 농민들이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렸어. 아까 30%씩 몇 년, 5년 갚아야 되잖아. 이거마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고, 에이, 그냥 다시 땅 빌려다 농사 질래? 다시 소작농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주들은 아까 지가증권이 똥값이 됐죠. 지가증권이 똥값이 되면서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산업자본가, 어떤 기업인들, 경영인으로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지주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들의 토지를 몰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좋은 점은 지주 소작제가 거의 소멸됐습니다. 지주도 사라지고 소작인도 거의 소멸이 되면서 경자 유전이 실현된 거죠.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작농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잤자, 농사지을 작자, 스스로 자기 땅 가지고 농사짓는 자작농이 증가했었다라는 거. 어마무시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여기 자작농 어때요? 시간 지나면서 증가했죠. 그 다음에 소작지는 어때요? 줄어들었죠? 다 뭐의 효과다? 그렇죠. 농지개혁의 효과다. 그래서 북한하고 비교해서 좀 알아두면 좋고, 해방 이후에 골칫거리가 귀속재산이었어요. 일본 애들이 패망하고 도망갔잖아. 근데 땅을 둘둘둘 말아서 가져갈 수 없죠. 공장 캡슐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없죠. 남기고 간다고. 그래서 귀속재산을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다 해서 적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적국.
우리의 적이 일본이었잖아. 그래서 적산, 적의 재산이라 해서 요게 골칫거리였는데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들어왔잖아. 얘네들은 신안공사라는 걸 통해서 일부 처분을 했어요.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대한민국이 넘겼고 대한민국이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누군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가 민간인들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누굴 주겠어? 여러분이라면은. 영 이쁜 애들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불화 줬다라는 건데 이때 특혜가 발생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줬던지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유착돼 가지고 돈 주고 받으면서 유착하면서 특정인들한테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돼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업 성장 및 산업 자본가로 성장한 애들이 정부로부터 이 귀속 재산을 받은 애들이라는 거. 뒤에 배우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상당수는 이 귀속 재산 받은 애들이 성장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 법적인 근거가 여기 있고 교과서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고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1대 국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우고. 자, 재헌국회 50 총선거 결과 탄생했죠. 1대 국회라고 안 하고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많은 일을 했었죠. 첫 번째가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을 처리했고, 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만들었었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만들었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보통 졸라 길죠.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친일파 유형을 정하고 친일파들 잡아들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박흥식, 이광수, 최남선 대표적이고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죠. 친일파들, 민족의 반역자들. 하지만 결론가론적으로 실패했어요. 이승만이 방해했어. 그리고 국회에 간첩이 있다라고 조작합니다. 그리고 친일 경찰의 습격으로 결과론적으로 실패합니다. 프랑스랑 다르게 우리는 친일파를 처벌 못했다. 안타깝다. 농지 개혁을 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거였었죠. 농민이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북한하고 비교되죠. 북한은 5정보, 우리는 3정보 이상의 땅을 기준으로 한다. 북한은 모든 토지를, 우리는 농지만. 그래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매. 한마디로 지주의 땅을 강제로 공짜로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줬다. 남한은 지주의 땅을 유상, 지가증권을 주고 사서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 운영 방식, 지주는 지가증권 받고 팔았죠. 농민은 국가로부터 땅은 받지만 생산량의 30%를 5년에 걸쳐서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30%씩 5년간 150%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매입, 유상분배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이 실현되었고 자영농이 육성되었죠. 지주는 사라지고, 그래서 지주 소작제가 사라졌죠. 6.25 전쟁 중에 토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 생겼겠죠. 만약 땅 안 줘봐, 북한은 김일성 오면 우리도 땅 주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김일성 장군이 만세 부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했었다라고 옛날엔 가르쳤는데 요새 교과서는 빠졌지만 이런 의미라는 거. 자, 아쉬운 점은 지주들이 이미 농지 처분했고 다시 소작인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었고, 지주들의 지가증권이 똥값이 되면서 산업자본가로 성장 못했다라는 거. 자, 귀속재산 처리법, 적산이라고도 했었죠. 적의 재산. 미 군정은 신안공사를 통해서 일부 처리했지만 이승만 정권 때 제대로 처리했다. 그래서 불화, 아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특혜가 있었다. 이 특혜 받은 민간인들이 우리나라의 자본가,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하고 하면 양이 많더라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터지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재헌국회는 50총선거 구성으로 임기 2년에 국회를 구성하였다. 맞죠? 헌법의 국권은 대한민국이다. 맞죠? 농지개혁, 유상매수, 유상분배. 맞죠? 귀속재산처리법은 미군정이 주도했고 재정법이다.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겠죠. 반민법은 경찰과 일부 국회의 반대로 친일파 처벌은 성공적? 아니죠. 우리나라 실패했죠. 완전 실패해서 친일파 처벌 못했습니다. 재헌국회는 무슨 선거를 통해서 구성됐나요? 그렇죠. 50 총선거였었죠.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48년에 제정되었죠. 그래서 이승만 쓰면 됩니다. 농지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유였죠. 우리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은 무. 농지 매입가는 5년 동안 연평균 30%씩, 농민들이 30%씩 5년 동안 갚았어야 됐죠. 반민특위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구성된 기구다. 뭐 친일파 청산이라 해도 되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죠.